북한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 끝을 향한 신호들과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저런 나라가 어떻게 아직 존재할 수 있지? 독재와 검열, 굶주림과 고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나라, 기술적으로도 30년은 뒤처진 듯한 모습. 그런데 그런 나라가 70년 넘게 존재해왔고 여전히 지도자는 살아있고 국가는 유지되고 있죠.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련이 저렴하게 제공하던 석유와 자원 덕에 근근히 유지하던 경제 구조가 소련 해체 이후 갑자기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이 충격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더욱 커졌고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끔찍한 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3년을 못 넘길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언제 갑자기 통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은 그 위기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수차례 붕괴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북한은 항상 예측을 비웃듯 살아남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엔 붕괴를 기대했지만 근거가 약했다면 지금은 붕괴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징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부분은 정보 유입입니다. 북한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국가지만 기술은 장벽을 뚫고 들어가고 있죠. USB, SD카드, 작은 라디오, 심지어 중국산 스마트폰까지. 이런 경로를 통해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는 이미 북한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중 90%가 북한 내에서 한국 콘텐츠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젊은 세대, 특히 장마당 세대는 한국을 동경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자신의 삶, 자유, 생존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죠. 정보의 힘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1990년대 대기근을 겪은 이후 북한의 공식 배급 시스템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국가는 주민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근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70~80%는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죠. 또한 이 장마당을 통해 돈을 모은 사람들, 돈주라 불리는 신흥 부자들은 건설, 무역,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국가의 간섭 없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국가 관료를 매수하거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도 하죠. 국가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움직이는 곳에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모인 곳이 사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공포 정치를 강화하며 잠재적 경쟁자들을 하나둘 제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3년 자신의 고모부이자 실세였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일이죠. 이후 고위 간부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자신이 제거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충성심보다 생존 본능을 강화시킵니다. 즉, 체제를 지키려 한 행동이 오히려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셈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교관, 고위 관료들이 탈북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태영호 공사, 2019년 조성길 대사대리의 탈북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적 신호죠.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체제를 떠났다는 건 그 안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는 국제사회의 제재였습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유엔은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석탄, 철광석, 섬유 등 주요 수출품을 전혀 팔 수 없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 국경을 봉쇄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90% 이상 줄면서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죠. IMF는 2020년 북한 경제가 4.5% 축소됐다고 추정했고 202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경고했고 영양실조 상태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숨만 붙어있는 상황이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겠지만 큰 세 가지만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정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외부 세계와의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정치적 정당성이 주체 사상과 백두혈통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 개혁이 체제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쿠데타입니다. 이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거나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권력 공백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군 고위 장성이나 당 고위 간부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쿠데타는 초기에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부만 교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식 개혁 노선을 채택하거나 한국과의 협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죠. 역사적으로도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의 변화 과정에서 엘리트 계층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1956년 헝가리 봉기 당시 너지 인매와 같은 개혁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폴란드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야루젤스키 장군과 같은 군부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와 유사한 대중 봉기를 통한 급격한 체제 붕괴입니다.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나 식량 부족 또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죠.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감시 체제와 주민 상호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나 봉기가 조직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도 예상치 못한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동독의 붕괴 과정도 주목할 만한데요. 1989년 여름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면서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방으로 탈출했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죠. 결정적으로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 대변인의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었고 이는 체제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그가 사라지는 순간 체제는 곧바로 방향을 잃게 되죠. 현재 김정은은 건강 문제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딸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아직 어린 데다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북한은 누구도 권력을 잡지 못하는 무주공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권력 공백은 엘리트 간의 권력 다툼, 내부 쿠데타 혹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죠.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이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봉영식 교수는 북한 붕괴를 7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북한은 최소 4단계를 넘어 5단계로 진입 중이라고 평가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배급을 믿지 않고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권은 이 자생적인 생존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2009년 화폐개혁, 2020년 방역 명목의 봉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북한 사회는 조용한 저항과 분노가 켜켜이 쌓인 상태입니다. 2023년 평양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음이 있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차제 폭탄을 이용한 태땡, 반체제 조직의 결성, 탈북하는 군인과 외교관, 모든 신호가 안정보다 붕괴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균열은 분명히 시작됐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죠.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입니다. 20개에서 6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전 세계 위협이 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 붕괴 시 핵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20만 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죠. 두 번째는 난민입니다. 최대 300만 명의 주민이 중국과 한국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비용입니다. 한국은행은 최소 500조, 많게는 3,000조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모두 협력하는 외교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죠. 북한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기반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보, 경제, 엘리트, 지도자, 모든 요소가 붕괴를 향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